여기 할 차례 맞죠? 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기술 표준 조치하고 이 식물위생 조치는 좀 같이 묶어서 보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WTO 체제 하에서도 이 SPS 협정 또는 이제 TBT 협정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각국의 이제 그 기술 표준과 식물 위생에 대한 어떤 제도를 보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안들은 이제 SPS 협정,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 동식물에 대한 어떤 해충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의 원인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행되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SPS 협정하는 무슨 얘기냐면 그 각국의 정부가 그 나라의 어떤 국민의 생명이나 국민의 건강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정책으로서 각국이 동식물이나 아니면 검역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것들은 WTO 체제 하에서 인정됩니다. SPS 협정 그 내용인데, 그러면 FTA는 자유무역을 추구합니다.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개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입국 정부, 협정 상대국이 이러한 SPS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그 동식물이나 식품에 대한 검역 기준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FTA 그 체결한 국가들 간에. 그리고 이 식품 검역이나 동식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의 차이가 좀 많이 나거나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일종의 무역 장벽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SPS 조치가. 뭐 그 나라는 당연히 자국의 국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어야 되는 제도고 당연히 두어야 되는 조치이며 당연히 두어야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쪽 상대방 국가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라면 우리는 큰 문제 없이 사용되어졌고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수입이 되지 않는다거나 뭐 검역에 걸린다거나 하는 문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참 이중적인 측면이 있어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너무 과도하거나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다, 다른 나라보다 너무 높다라고 하면 무역 장벽이 되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양쪽으로 다 인정해 줍니다. 그래요. 맞아요. WTO에서도 인정하는 이 SPS 식물위생 규정 준수해야죠. 그리고 이게 FTA를 맺은 상대국 간에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돼라는 것에는 모두 다 동의를 해요. 양쪽으로 다 인정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FTA 체제 하에서도 SPS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SPS 조치가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학적 원리를 근거로 해서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조건, 조치, 제도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나 제도가 어떤 자국 상품하고 협정 상대국의 상품하고의 어떤 차별 또는 불공정한 대우를 유발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조치 할 수 있다 이거야. 식품 검역 할 수 있고 동물 검역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당연히 과학적인 근거와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며 결코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 대우를 어기는 수준으로 어떤 불합리한 조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보통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뭐 어떤 그 시민사회 성숙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선진국들이 대체적으로 개발도상국들보다는 이런 위생과 관련된 식물 검역과 관련된 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보통 이제 FTA를 체결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를 한단 말이죠.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검역 조치라든지 위생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위험 평가라든지 위험 검사라든지 성분 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다 보장한다 이거예요. 다만 이 위생 조치가 뭐 어떤 정보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제기구가 인정되는 수준 하에서 다른 정부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조치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서로 협정 상대국 간의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거나 이런 물품에 대한 검사나 검역을 하기 위해서 각 당사국이 대표를 보내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 논의를 토의할 수 있도록 이 FTA란 게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여기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고 이 협정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옮겨왔는 건데 그 실제로 협정문 내용을 읽어봐도 되게 애매모호하게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뭐 딱히 된다 안 된다 말하기 애매해요. 조치의 필요성 공감하고 그리고 이 조치가 무역 장벽이 안 된다,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그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접점을 이제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과학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 과학적인 방법과 충분한 증거는 어느 정도까지가 인정되느냐 뭐 그런 세부적인 규정은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자 그리고 이 비슷한 것들로 기술 표준과 관련된 조치가 있습니다. 기술 표준은 대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어지는 공정이라든지 생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뭐 규칙, 기준, 지침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각국이 좀 상이하게 규정해 놓았거나 아니면 그 기술 수준이 조금 높거나 시민 사회가 좀 성숙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조금 높은 수준의 기술 표준을 요구하거나 기술 수준 뭐를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어떤 나라에서는 충분히 이 물건이 판매 가능한데 다른 나라에서는 뭐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안전도라든지 상품에 대한 안전도, 전자파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판매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WTO의 TBT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기술 이 표준 문제도 식품위생 문제하고 관련 똑같아요. 이거 각국이 그 나라 정부 정책과 공공 목적으로 기술 표준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나라에서 팔려면 전자파는 한 이 정도 이상 나오면 안 되고 뭐 자동차를 팔 거면 탄소 배출은 이 정도 이상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다 규정할 수 있어요. 그 다 각국의 재량 행위니까 뭐 주권을 가진 국가가 당연히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당연히 나라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라마다 다르니까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물품이 수출입될 때 무역 장벽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 표준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기술 표준에 대해서 인정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당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표준 관련 조치를 준비, 채택, 적용,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자국에 주어진 권한으로서 이런 기술 표준과 관련된 제도 유지할 수 있고 채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무역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기술 표준 조치로 인해서 그 나라 상품과 그 협정 상대방 국가의 물품이 뭐 서로 불합리하다든지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지 불공정한 대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무역의 어떤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했을 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죠. 식품위생과 관련된 것처럼 여기도 표준관련조치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양 당사국이 대표부를 보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운영에 대한 감독 그리고 각 조치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상품 무역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상품 무역에 대한 내용 중에 원산지 규정은 우리가 앞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따로 얘기를 안 했고요. 원산지 규정 외에 뭐 내국민 대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시장 개방 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 기술 표준이나 식품 위생, 그리고 무역 구제 조치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이슈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투자 서비스 파트가 또 따로 나와요. 이거는 상품 무역이 물품의 이동이었다면 이 투자 서비스 챕터는 자본의 이동입니다. 자본의 이동. 그리고 사람의 이동이죠. 자본과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투자 서비스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FTA 협정마다 조금 다른데 그 서비스 이동, 용역의 이동에 대해서 이거를 투자 파트로 보는 FTA도 있고요. 한 아세안 FTA처럼 투자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거를 별도로 서비스 부분을 따로 빼서 보는 한 아세안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라는 거는 뭐냐? 좁은 의미에서는 해외 직접 투자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FTA에서 말하는 투자는 그런 직접 투자 외에도 간접 투자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지분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채권 발행을 통해서 뭐 대출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채권 발행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국내에 어떤 기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도 투자입니다. 투자. 외국 기업이 실제로 국내에 있는 대형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해외 자본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일종으로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구입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합니다. 좀 넓은 의미로서의 투자예요. 자, 그러면 이 투자가 이루어질 때 해외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때 FTA 상대국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상품 무역처럼 이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에 대해서 국내의 자본가와 동일하게 어떤 법인의 설립이라든지 자산의 취득이라든지 뭐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운영, 판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국내 자국의 투자자와 동일하게 절대 외국 투자자에게 협정 상대방 국가의 투자자에게 절대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제 투자 서비스에 대한 내국민 대우고요. 똑같이 최혜국 대우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앞에서 우리가 FTA 전문 총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특혜를 부여한다라고 해서 비협정 상대국의 투자자에게 어떤 불합리하거나 기존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최국 대우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요거 외에도 상품 무역하고 다르게 이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행 요건 부과 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투자 자본에 대해서 국내와 동일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 자본이 국내 유입에 대해서 완전하고 안전한 보호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느 자본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한다. 나는 그 나라와 뭐 아무런 연관도 없고 그 나라 국적의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그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은 내 재산이 그 나라로 넘어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그 나라의 법과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제일 클 거예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크단 말이죠.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국내 기업하고 좀 다르게 물품에 대해서 어떠한 뭐 이행 조건을 걸어서는 안 돼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면 되는데, 자유롭게 영업하고 하면 되는데, 뭐 얘네들한테 조건을 걸어요. 너네가 무슨 공장을 운영하는데 공장에서는 반드시 한국산 물품만 써야 돼. 내지는 뭐 너네 나라의 물품을 뭐 만들어 우리나라에 수출 공장을 운영해 가지고 여기서 생산되는 물품을 얼마 정도는 수출로 가야 돼. 내수용으로만 쓰면 안 되고 100% 내수용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얼마 일정량은 수출해라. 내지는 뭐 너네가 여기 만들어서 자본을 투자해서 공장을 만들었으면 국내에 기술 이전을 무조건 해라. 이런 식으로 그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게 이행 조건을 특별하게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국민 대우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예. 국내 기업한테 너네는 무조건 국산 부품 써라 이런 조건 안 걸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예.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국내에 해외 직접 투자를 했을 때도 이러한 이행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행 요건 부과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투자 서비스는 시장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 FTA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투자 분야를 이제 개방을 하는데 이 개방을 모든 걸 다 열어놓고 절대 해외 자본에게 조금 내주는 것만큼은 안 되는 뭐 보통 그런 거는 이제 뭐 국민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국가 안보 뭐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경우 등등 아주 극소수의 경우에 요건 안 돼라고 규정하는 게 네거티브 방식이고요. 이제 파지티브 방식은 반대죠. 요거는 해외 자본이 들어와도 돼라고 규정하는 것이 이제 파지티브 방식입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해외 투자자가 이제 국내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우려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우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정부와 내가 해외 투자자가 어떤 나라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나라 정부하고의 트러블이나 마찰이 발생할 위험성도 매우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내 기업이 국내 정부,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이견이 있어서 충돌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행정소송으로 가요. 뭐 보통 이제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심판 한 다음에 행정소송을 가거나 뭐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 그 어떤 뭐 사업체가 그 나라 정부하고 이게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똑같이 만약에 행정소송으로 간다라고 친다면 그 해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원정 게임이 되는 거죠. 그 나라 법 체계를 잘 모를 뿐더러 만약에 그 나라의 법 체계와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서로 상이하다 이러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애로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분쟁 해결을 정부하고의 분쟁 해결을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고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FTA에 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한미 FTA의 ICSID 그 내용이 뭐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한미 FTA 개정 서한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기업과 투자자 간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자. 소송하지 말고. 그런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 직접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국내 자본들은 오히려 이제 인건 비용이나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많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반대로 해외에 있는 자본이 국내에 지사,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뭐 굳이 공장까지 안 만들더라도 공장을 통해서 꿀뚝 있는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만들면 그 지점이나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인원을 국내 인원 물론 해외에서 직접 오는 인원도 있겠지만 현지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FTA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여기서도 보면 투자자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너네가 우리나라 정부랑 싸울 일이 있으면 중재제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투자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FTA에서 허용하는 것 외에도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세제 혜택이나 법인세 인하라든지 뭐 이런 혜택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이 활성하게 이루어지겠죠. 뭐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 외국 그 다국적 기업들 있죠.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HP라든지 IBM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보면 분명히 아시아 헤드쿼터를 두거든요. 아시아 태평양 헤드쿼터를. 그러니까 본사는 미국 회사지. 미국 회사니까 진짜 헤드쿼터는 미국에 있는데 이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 헤드쿼터를 둔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어디가 있냐면 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뭐 그런 데 가 있어요. 그런 거 좀 국내로 유치할 수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영어 좀 잘하고 그런 친구들은 그런 회사들 취업을 노리고 할 텐데 왜 좀 그런 거에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은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FTA를 통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은 만들어놨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제 이거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이 유치를 하려면.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외에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국경 간 서비스 이거는 상품의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자본의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여기 1, 2, 3 아라비아 숫자 1, 2, 3 동그라미로 해놨죠. 이런 거예요. 자, 일방 당사국 영역에서 여기서 말하는 일방 당사국은 A국입니다. A국. 그리고 타방 당사국. 그 일방 당사국을 제외한 나라겠죠. B나라. 표현이 왜 이렇습니까? 협정문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협정문이 뭐 양자간 체결된 것도 있지만 다자간 체결도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나라가 언급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리고 양자 체결일 때도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A 나라가 한국일 수도 있고 타방 상대국이 미국일 수도 있고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일방 당사국이 미국이고 타방 당사국이 한국일 수도 있잖아요. 협정문은. 그러니까 표현을 한국은 미국은 이렇게 안 하고 일방 당사국이 반대편 나라 타방 당사국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협정문 자체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제가 두 번째 줄에 보면 일방 당사국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사람으로부터가 영문으로는 people인데 국문 번역에는 이거를 국민으로 번역하는 나라도 있고요. 인민으로 번역하는 나라도 있고요. 공민으로 번역하는 나라도 있고요. 지 맘대로예요. 나라마다 좀 다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people을 번역을 인민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people을 번역을 국민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 게 좀 달라요. 협정문마다. 그거는 협정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봅시다. A 나라 영역에서 B 나라 영역으로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어떤 게 공급돼요. 서비스가. 자, 두 번째 일방 당사국 영역에서 그 당사국 사람 그러니까 A 나라 사람으로부터 B 나라 사람에게로 공급되는 서비스. 자, 세 번째 타방 당사국 영역에서 B나라예요. B나라에서 A국 사람이 B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B나라에서 뭘 해줘요? 공급을 해줘요. 용역을 해주는 거죠. 용역. 그러면 이 용역이란 건 대체 뭐를 말하는 거냐? 일상적으로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뭐가 있을까? 자동차 정비도 서비스고, 미용실 가는 것도 서비스고, 사진관 가서 증명사진 찍는 것도 서비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좀 더 그거보다 더 나아간 거,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 회계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회사가 멋지게 사옥을 짓고 싶어요. 국내 건축가한테 의뢰해도 되지만 FTA 상대국에 굉장히 유명한 건축 설계사가 있어요. 의뢰합니다. 설계도 만들어주세요.
예. 그러면 정말 설계도만 그리겠어요? 우리나라 와서 뭐 현장도 볼 거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상품을 수출하는 거예요? 아니죠. 뭘 주는 거예요? 건축 설계라는 용역을 해주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국경 간 서비스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라는 건 병원 가는 거 아닙니까? 병원 가는 거를 왜 국경 간 이동이 발생합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의료 시스템 하에서 사는 겁니다. 혹시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경우 있죠? 예, 의료보험이 없으면 병원 가면 안 되는 나라예요, 미국은.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뭐 굉장히 비용이 비싼데 보험이 없다면 보험이 있어도 비싸죠. 미국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쉽게 의료보험이나 실비보험이나 이런 안전장치를 통해서 MRI나 엑스레이나 이런 걸 쉽게 찍어요. 너무 많이 찍어서 문제지. 엑스레이나 CT나 뭐 MRI나. 근데 MRI나 CT나 엑스레이를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판독을 해야 되잖아요. 엑스레이야 비의료인이고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아 뼈가 제대로 있구나, 뼈가 제자리에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지만 MRI를 찍었어요. 아니면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CT 검사를 했어요. 그거 내가 볼 수 있어요? 비전문가가? 아니죠. 의사가 봐줘야죠. 의사 선생님이 이거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 이거 판독을 해줘야 되잖아.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MRI를 찍어요. 찍은 다음에 이 필름을 인도에 있는 의사 이런 사람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의사가 원격으로 판독해요. 당신 암 뭐 이렇게 당신 정상 뭐 이렇게 아니 그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그리고 이게 MRI라는 게 결국에 파일이거든. 디지털 파일이거든. 찍어본 사람 알 거야. CD로 줘요. 파일 담아서 파일 보내면 되잖아. 보내고 그 사람이 파일 열어가지고 보면 의사 전문가면 의학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라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해서 다시 회신해 주면 되잖아.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 자, 그러면 이러한 국경 간 서비스 이동은 뭐가 포함이 되지 않느냐? 투자는 아니에요. 자본의 이동이 이루어져 가지고 뭔가 이게 기업이나 법인이 설립돼서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 이런 국경 간 서비스 이동에도 반드시 상품 무역처럼 내국민 대우나 체해국 대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보다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협정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도 안 되고, 내국민 대우하고 체해국 대우가 이런 서비스 무역의 서비스 이동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기준이 추가되는데, 이런 서비스 공급, 서비스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사업을 하는데 제약을 걸어서는 안 돼요. 뭐 사람을 고용하는데 사람의 고용을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뭐 해줄 수 있는 분야를 제한한다, 범위를 제한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공정 경쟁을 해치는 부분이니까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서비스가 결국에는 사람의 이동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걸어서는 안 돼요. 어떤 제약? 우리나라에 반드시 사무소나 법인이나 기업을 만들어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누가 오겠어요? 투자 비용이 발생하니까. 어차피 사람이 오면 되는 건데, 설계사가 외국에 좋은 설계사가 있어서 건축 설계를 맡겼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건물을 건축 설계해 주려면 우리나라에 반드시 건축 사무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해주겠냐고. 그죠? 그런 식으로 현지 주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요건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당연하죠. 시장 제한, 시장 접근을 완전히 열어야 되고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우리나라의 사무소나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제공과 관련돼서 무슨 뭐 수량 제한을 한다든지 해서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뭐 HS 코드상, 이게 물론 서비스라는 게 진짜 완전한 형태의 용역, 그러니까 무형물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위해서 유형물이 같이 옮겨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네거티브 방식에 대한 비합치 조치에 대한 유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물품의 이동에 대해서 HS 코드상으로 양어표상으로 제약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비스를 하는 게 아까도 제가 뭐 건축 설계, 의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이 서비스의 영역이라는 게. 물론 비전문가도 할 수는 있죠. 근데 비전문가로부터 내가 다른 나라에 있는 비전문가로부터까지 받을 만한 서비스가 뭐 있겠어요. 보통 다른 나라 사람을 초빙해가지고 내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그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대가이거나 전문가이거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자격, 전문가에 대한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방 상대국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면허나 증명서 발급 요건이나 절차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국에 유명한 설계사가 있어요. 이 사람으로부터 건축 설계를 받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건축대학을 나오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건축면허, 건축사 자격을 획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안 돼! 불법이야. 불법 건축물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면허나 증명에 대한 어떤 제약 이런 것들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면허나 증명에 대해서도 여기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 나와 있는 것처럼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획득한 교육, 경력, 면허, 증명을 인정하는 경우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획득한 교육, 경력, 면허, 증명 역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국이 어떤 다른 나라에서 배운 교육이 있죠.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면허도 주고 뭐 인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어떤 교육 체계, 그 나라의 뭐 대학, 그 나라의 뭐 대학원에서 받은 학위, 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은 면허, 다른 나라에서 받은 자격 증명, 자격증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인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협정 상대방 국가에서도 그 나라에서 얻은 면허나 증명이나 이런 거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죠. FTA 상대국인데 더 나아가지는 못할 망정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 이거 규정은 규정이에요. 규정은 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국이 비당사국에서 획득한 교육 경력 면허 인정하는 경우 당사국은 협정 상대방 국가의 교육 경력 면허 인정해 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획득한 교육 경력 면허 증명을 그러니까 교육은 인정하지. 경력도 인정하지. 근데 면허나 증명은 운전면허 제외하고는 잘 인정이 안 돼요. 다른 나라에서 국제면허증 따와요. 그거 인정해 주잖아. 문제 안 돼요. 다른 나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다 인정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어떤 회사에서 10년 근무했어요. 그거 다 인정돼 주잖아요. 근무 경력으로 다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면허나 증명 이거는 잘 안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허나 증명은 뭐가 있겠어요?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간평사, 변리사 이거 외국에서 이거 외국에서 취득해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오면 인정돼요? 안 됩니다. 이게 인정되기 시작하면 조금 곤란할 이유는 없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곤란할 이유는 없는데 기존에 국내에서 이러한 면허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반대합니다. 그렇겠죠. 법으로서 법적인 보호로서 독점적 영업권과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영업할 수 있는 법률 대리는 변호사, 회계 감사는 회계사,
그렇죠? 예. 뭐 특허 출원은 변리사. 뭐 그런 식으로 이 독점적인 영업권과 권한과 업무 영역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게 외국에서 유사 자격증이나 면허를 따왔다라고 해서 동등한 이거를 영업권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이익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난리가 나요. 하다못해 지금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스쿨 정원을 증원을 한다든지, 또 그런 이슈 있죠. 회계사 선발 인원을 늘린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회계사나 변호사 쪽에서 반대를 한단 말이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미 FTA도 그게 문제, 다른 FTA에서는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없었는데 한미 FTA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면허나 자격을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미국 면허,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 미국 의사 인정. 그러면 미국도 우리나라 의사 면허, 우리나라 변호사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해지죠. 미국에 어디 가가지고 뭐 좀 사람 안 많이 사는 주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로열을 따요. 변호사를 따요. 그럼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이제 사시나 로스쿨 패스한 변호사랑 동등한 법률 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미국도 딱히 좀 그렇고 우리도 딱히 좀 그랬나 봐요. 그 얘기 좀 하다가 나중에 좀 더 얘기합시다 하고 그냥 끝났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FTA를 통해서 서로 이제 면허 인정이나 이런 부분이 그 챕터는 있어요. FTA, 한미 FTA 협정문에 가보면 이러한 면허나 자격에 대한 상호 인증에 대한 챕터는 있는데 확실하게 결론은 안 나오고 그냥 추후에 논의해 봅시다 정도로 끝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 정도로만 이야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통신. FTA 협정문에 뜬금없는 통신은 왜 들어가 있냐?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전화선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위성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고 해적 케이블로도 다 웬만한 국가들이랑 통신 다 되는데 뜬금없이 통신은 왜 들어가 있냐? 이 FTA에서 말하는 통신은 그거예요. 그 사업을 하고 이제 상품 무역을 하든 투자를 하든 서비스 공급을 하든 외국의 사람, 기업 이런 형태들이, 경제 주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그 기업에 있는 인원, 자연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뭐 영업을 하거나 업무를 하거나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차별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러한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챕터를 따로 두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외국의 FTA 상대국이에요. 그쪽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뭐 진출하거나 거래를 트거나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전화선도 연결 안 해주고 인터넷도 못 쓰게 하고 인터넷도 반드시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접속해야 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집에 전화도 못 걸게 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통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 끝부분, 국제무역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비차별적 접근을 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 협정 상대방 국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FTA 협정문의 통신 파트입니다. 근데 이 통신이란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기적 순환에 의한 신호의 전송 수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화 이거 말해요. 이거 일반적인 통신. 그러니까 4G, 5G 이거 말해요. 인터넷. 뭐가 해당이 안 되냐면 그 방송이 해당이 안 돼요. 방송. 케이블이나 방송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통신 산업이란 게 일반적으로 그냥 음성이나 문자의 전달에서 뭐로 넘어가요? 이제는 데이터를 많이 유통을 하면서 데이터와 관련된 컨텐츠를 유통하는
사실 통신과 방송 구분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쓰는 이동통신 회사가 곧 우리 집에 IPTV를 공급하는 업체이자 인터넷을 공급하는 업체잖아요. 굳이 다르게 쓰는 사람 없잖아. 통신사는 SKT, IPTV는 LG U+, 인터넷은 KT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서비스는 통합돼 가잖아. 점점점 통합돼 가잖아. 근데 이 통합된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FTA 협정문에서는 통신만 말해요. 통신만. 네, 방송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중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를 다른 나라 타방 당사국 사람이 접속하거나 사용하는 것과 관련돼서 뭐 크게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통신망의 단말기나 설비를 접속하는 것에 대한 표준 관련 조치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되게 어려운 말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밑에 타방 당사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상업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에 따라서 개인 임차 회선을 포함해서 뭐 국경을 통과하는 통신망이나 서비스에 접속하고 사용하는 거 보장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 임대폰이라나? 그 뭐죠? 그 선불폰. 그런 거 많이 팔잖아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한 달 체류하든 보름을 체류하든 국내에서 자유롭게 영업 활동하고 사업 활동할 수 있도록 통신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통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통신 관련된 내용과 함께 기업인의 일시 입국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인의 일시 입국이란 거는 기업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상품 무역을 하든 투자를 하든 아니면 서비스에 이동을 하든 여러 가지 영역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제약을 한다든지 입국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해서는 FTA 취지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영주할 의사 없이 오는 외국의 협정 상대방 국가의 기업인이 자유롭게 국경을 이동하고 업무를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FTA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대해서 비자 면제 혜택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일시 입국을 허용하고 상호 무역 촉진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게 어떤 이렇게 입국하는 사람이 뭐 스파이 행위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위장 취업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각국이 안전장치나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뭐 무제한적으로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면 비즈니스 목적으로 들어오면 뭐 10년, 20년 뭐 체류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기한을 둔다든지 몇 개월로 국한을 한다든지 하는 안전장치, 보호장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필요나 어떤 목적에 맞게 어떤 공중보건이나 안전 혹은 국가안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 일시 입국을 허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FTA에 이런 내용이 있기도 해요. 노동 분쟁을 해결하거나 이 분쟁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입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는 있는데 실제로 한 사례를 제가 알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우리나라의 이런 뭐 분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시 입국을 우리나라가 거절을 하게 되면 일종의 추방이잖아요. 외국 사람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협정 상대방 국가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은 해놨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국하고의 바로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내가 봤을 땐 그냥 규정이다. 규정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투자 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마지막 내용이 이제 경쟁 파트입니다. 이게 협정문 챕터 명이 경쟁인데 무슨 뭐 싸우겠다
뭐 결전을 치르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쟁 챕터의 내용은 뭐냐면 시장 경제와 이 자유시장 시장 경제의 어떤 보완 조치로서 각국이 반경쟁, 반공정에 대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러면 반시장 행위, 반경쟁 행위란 게 뭐냐? 여기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의 한 세 번째 줄에 우월한 지위에서 기인하는 반경쟁적 합의, 담합, 그리고 간행, 담합 간행, 그리고 남용. 반경쟁적 합의가 뭐겠어요? 독과점, 가격 담합, 우월한 지위에 따른 남용, 뭐예요 이거? 갑질.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 부처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잖아. 공정거래위원회. 그죠? 이런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각국이 그 제도의 운영이나 제도의 운영 정부 기관은 좀 다르겠죠. 우리나라랑 상황이 같거나 이 정부 체계가 다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이든 다른 나라든 보면 독과점, 그리고 뭐 가격 담합 이런 건 다 규제합니다. 그렇죠.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게 FTA 상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당사국의 경쟁 당국에 의한 조사나 절차를 통한 경쟁법 적용이 타방 상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적으로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 제한 조치와 관련이 있으면 타방 당사국의 경쟁 당국에 통보해야 된다. 하지 말란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 FTA 협정 상대방 국가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기업이 뭐 독과점법을 위반한다든지 가격 담합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불공정 행위를 한다든지 반시장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쟁 당국을 공정위원회나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당연히 제도적으로 어떤 법으로서 제약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처벌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뭐만 하면 돼요? 타방 상대국에 그 관련된 업무를 하는 파트너, 경쟁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왜 그냥 경쟁 당국 이렇게 표현을 썼을까?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지만 다른 나라들, 협정 상대방 국가들은 좀 달라요. 재무부, 상무부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따로 우리나라처럼 위원회 같은 형식의 정부 기관을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쟁 파트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상품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이프가드 제도라든지 무역 구제 제도 같은 것들을 두고 있는 것처럼 시장 경제와 자유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경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게 FTA에서도 허용이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투자 서비스 분야에 대한 FTA 협정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FTA 협정문 중에 다루지 않았던 몇 개 부분, 남은 부분 좀 사이드한 내용을 나누고 종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